안녕하세요. 후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항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2번 문항인데요. 주위에서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나 어렵게 풀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기가 굉장히 짧게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까다로운 문항은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이 EBS 연계 지문인 건 사실입니다. EBS 수특 108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간 모의고사를 푼 친구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4-2의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주된 게 아니라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면서 여러분한테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전에요. 선생님이랑 우선 32번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됐는지 그 문제 해결을 먼저 하고서 추후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지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시험지에서는 세 줄로 구성된 보기였습니다. 아주 짧은 보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핵심은 어떤 거였느냐? 바로 문제 해결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보기 속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독서 지문이니까 A 파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 포인트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지문에서 파악하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유인 비용하고 접근 비용을 합쳤을 때 그게 최소가 될 때가 최적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지하셨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특허 보호 정도하고 국민의 소득의 관계를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S국이 특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한 국가별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읽기 전에요. A 파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문단, 마지막 문단인데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였는지를 간략하게만 적어보면 ICT 산업을에서 주도하는 국가가 나와요. 이 국가들은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에 관심이 많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인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유인 비용은 뭐냐면 유인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적 어떤 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야. 그게 유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제시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번에는 접근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수만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접근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이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다라는 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다음 국가별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특허 보호가 강한지 약한지를 언급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난한 나라는 특허 보호가 강하대요. 그런데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예요. 그러니까 최빈 국가에서 약간 좀 더 잘 살게 된 그 국가는 특허 보호가 약해진대요.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허 보호는 점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X축에 국민 소득을 좀 갖다 놓고요. Y축에다가 특허 보호의 정도를 제시를 해준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선 특허 보호가 강한데요. 그 다음에 조금 잘 살게 되면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국민 소득이 올라갈 때 점점점 특허 보호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보기를 분석하셨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또 간략하게 볼 건데요. 보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다 라는 정보가 있어요. 이건 우리 아까 사문단에 제시됐던 내용이 있었죠.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는 어떻다고 했죠? 특허 보호가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써 놓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의 핵심은 두 가지네요. S국이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라고 했으니까 특허 보호 정도는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제 보면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국가들은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걸 가지고서 1번 선지부터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자, 1번 선지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복잡합니다, 사실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은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무엇을 바라는지도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지 낮출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겠네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우리가 최적 수준을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인 비용이 크다라고 인식을 하면 어때요? 유인 비용을 낮추고자 하겠죠. 그럼 유인 비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더 높여야 하죠. 그렇죠?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약할 때 유인 비용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유인 비용을 낮추고자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더 높일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그걸 바랄까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ICT 국가는 주도 국가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겠죠. 그래서 1번 선지는 정확히 맞는 선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 선지는 이거였습니다.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바로 지식 재산 창출 의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재산 보호, 지적 재산 보호 수준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유인 비용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인 비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의혹이 저하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3번 선지 가보죠. S국에서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S국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나 너무 특허를 과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이라고 돼 있어요. 접근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뭐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하다고 판단한다면 접근 비용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수만 접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접근 비용이 너무 크네? 그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접근 비용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접근 비용을 낮추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낮추고 싶겠군이라고 했어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각각의 나라, S국과 그 다음에 ICT 산업에서 주도하는 국가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지문 속에서 잘 찾으셔서 보기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선지는 이거죠.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 높아지겠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S국이 아까 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였어요. 그때는 특허 보호가 강하다고 했죠? 근데 조금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특허 보호가 약해져요. 그리고
더 소득이 더 좋아지면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진다고 했으니까 낮아졌다, 높아지겠고. 이 말이 맞는 거네요. 자, 5번 선지. S국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요.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이 말은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가 뭔지를 알아야죠. 바로 유인비용이죠. 유인비용은 감소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접근비용이었어요. 즉, 접근비용은 증가, 유인비용은 감소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라라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만 설명하고 가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의 의의는 뭐가 있었는지를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일문단부터 이야기를 하면, 일문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EBS 연계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의 법적 보호가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특허권과 영업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이건 보면서 연계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났죠.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일부 국가의 디지털세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G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돈을 적게 내요, 세금을. 그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결국 우리 국민들 때문에 돈을 번 건데 세금은 너무 적게 내니까 그걸 바로잡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 많이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법인세를 회피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법인세율이 나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일랜드라는 국가 들어보셨죠? 유럽에서 아일랜드는 이 법인세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럽의 G사의 본사 이런 애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아일랜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작으니까 아일랜드 쪽에서는 이윤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요. 법인세율이 높은 예를 들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윤을 적게 남기겠죠. 왜요? 이윤을 많이 남겨봐야 세금으로 다 나갈 테니까 결국 아일랜드 쪽으로 자꾸 로열티를 지불하는 쪽으로 법인세를 낮춘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라들이 가만히 있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뭐를 도입하자?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내용이고, 이 네 번째 문단은 선생님이 32번 문항 풀면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EBS에 제시되어 있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 같은 경우는요, 약간 법 쪽에 더 치중을 두면서 이야기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봤던 이 6편 같은 데서는요, 아무래도 더 세금, 조세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제 쪽에 더 치중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실제로 경제하고 법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요즘은 경제, 법을 이렇게 분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융합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에 나와 있는, EBS에 나와 있는 그런 관련된 지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봐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달아서 문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서는요, 23번 문항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항은 실제로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오답률은 문학 쪽에서는 상당히 좀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지 문제 해결 포인트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죠. A하고 B를 꺽쇠로 줬어요. 그리고 A하고 B하고 관련된 이해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예요. 시는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상황 파악이잖아요. 상황 파악, 그죠? 시적 상황을 파악해야 어떤 시적 화자의 태도라든지 감정 같은 걸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하고 B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A는 광복 이전의 상황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B는요,
광복 이후의 상황이다. 요걸 정확히 여러분이 갖고 있었다면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읽었을 때 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A의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좀 선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문제는 대상이 아니다. 보통 선지에서는 이렇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어떤 진술을 해주진 좀 않거든요. 좀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뭘 찾았어야 되냐면 화자를 울게 한 문제 상황을 찾아야 돼요. A에서. A는 뭐였었죠?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서 그걸 긴밤으로 제시했고요. 그 속에서 무언가를 간구하면서 울고 있어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은 바로 광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울게 한 문제는 결국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국의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B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B에서 기다리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아까 B는 뭐라고 했죠? 광복 이후의 상황이죠. 그러면 B에서 기다리는 무엇은 결국 뭐였냐면 광복 후의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선지가 맞는 선지입니다. 그렇죠? 사실 1번 선지를 그렇게 잘 썼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선지인 것 같고요. 자, 2번을 가보죠.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 과거적인 상황이죠. 그 다음 B는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대로 A가 과거 상황, B는 미래에 대한 기대. 이걸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아주 간단한 선지였고요. 자, 3번.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이 아침이 결국 광복이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B의 밝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확히 맞는 선지이겠네요. 자, 이제 4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이게 답이었죠.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에 있는 무엇과 B에 있는 무엇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A의 무엇은 뭐였다? 광복. B의 무엇은 광복 이후에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것? 이행은 올망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날에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이술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 샛별과 쌀이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샛별 한번 보면 다음에 뭐라고 했죠? 샛별아 숨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이 날에 떨던 샛별은요, 과거에 고통받던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자의 지향점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 B에 있는 무엇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향기로운 쌀이순이 그러면 화자가 지향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이 쌀이순이라는 게 광복 이후에 가지게 된 거지만 양보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화자가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선지는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을 회복을 바라는 기원이고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에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말이 어려운 듯하지만 아주 간단한 거죠. A는 아까 말했듯이 광복 이전의 상황, B는 광복 이후의 상황이니까 그걸 광복을 생명력 회복이라고 제시한 것밖에 없는 거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논리적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산상의 노래라는 작품을 수특에서 이미 다 풀었지만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건 결국 정확하게 A와 B의 상황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걸 여러분이 보면서 문장 간의 관계, 그 논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구의 해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적인 것. 요걸 여러분이 좀 신경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문항, 두문항 여기서 풀고 여러분 힘내시고요.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감이 항상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이감 모의고사 잘 푸시고 간슬게 정말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